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부에서 저희가 국내 경제 상황 짚어보고 또 전망까지 해봤는데요. 2부 지금부터는 국제 문제를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당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과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직접 한미 FTA 기획단장을 지냈던 이혜민 한국외대 조빈 교수와 함께 같이 들어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07년에 한미 FTA 기획단장을 지내셨던 거예요? 어떤 역할을 좀 하셨던 걸까요? 당시에? 2006년이죠. 예. 한미 FTA가 시작된 게 2006년이니까 준비하던 것부터. 한미 FTA 기획단장으로서 그 협상을 총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차석 역할을 한 거죠. 혹시 그러면 그때 한번 재개정이 된 게 2017년에 그렇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재개정이 됐고 2025년에 또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혹시 이럴 거라고 당시에 예상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 당시 이제 한미 FTA가 그 협상이 개시된 게 2006년이니까요. 2006년이라고 하면 95년에 출범한 WTO 체제. 네. 이 WTO 체제가 세계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네. 그때 그게 최고조에 달았던 때입니다. 2006년이. 그 95년 WTO 체제 이후에 양자 간 지역 간 FTA가 아주 활발하게 체결이 됐고 네. 그 당시 한미 FTA가 출범함으로써 사실 양자로서는 세계 최대 FTA였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근데 지금은 이제 WTO에 기초한 국제 규범 자체가 거의 붕괴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시면 소리가 더 좋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기조에서 또 교수님도 자유무역 협상을 이제 담당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고 조금 씁쓸하진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한 것은 자유무역 체제에 그렇죠. 기인한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 한국이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흔들리고 또 한국의 경우 대외 경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 자유무역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게. 그러니까 거의 한 19년 18년 전부터 이제 협상은 시작이 됐던 건데 당시에 미국은 특히 대한민국에게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농산물이었고요. 농산물이 아주 중요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서비스 시장 개방도 아주 중요한 이슈였고 예를 들어 스크린 쿼터 문제 맞아요.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 대 투자자 소송 소위 ISDS라고 하는 그것도 아주 큰 이슈였죠. 투자자 국가소송도 결국 그 이후에 허용이 되었고 그 전부터 허용은 되어 왔던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양자 간 그 투자 협정에서 다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맺은 게 영국하고가 아마 80년대 초일 거예요. 그거에도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양자 협정에는 다 있었습니다. 아하. 양자 협정에는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FTA 이후에 조금 더 구체화됐다 이렇게 보면 그게 좀 더 강화된 거죠. 또 하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스크린 쿼터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당시에 진짜 우리나라 영화인들도 반발 많이 하고 여배우도 막 삭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정말 위기다라고 했는데 슬기롭게 또 잘 대처가 됐습니다. 스크린 쿼터 폐지가 됐어도 영화 산업의 경쟁력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 스크린 쿼터가 80년대부터 한미 간의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146일 소위 그 전체 40%는 우리나라의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큰 이슈가 됐던 거는 그 우리가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과 양자 투자 협정 BIT라는 걸 체결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2000년에 협상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실패로 끝난 이유가 스크린 쿼터였어요. 스크린 쿼터 문제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양자 투자 협정이 실패로 끝났거든요. 미국에서는 계속 영화 시장 다 열어라 그랬고요. 그래서 한미 FTA 할 때도
협상하기 전에 이 문제를 소위 선결 조건의 하나로 제시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스크린 쿼터는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상영하는 의무지 보게하는 의무는 아니거든요. 아하. 그래서 반 73일로 줄이고 협상을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상업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협상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요. 이걸 여론 때문에 왜냐하면 영화인들이 이렇게 시위에 나서면요.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때 전 언론에서 계속 대서특필됐죠. 아 그럼요. 그게 제가 기억에 장동건 씨를 비롯한 이런 유명 배우들이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막 영화인들이 다 막 걸기 대회하고 네. 특히 여배우들이 막 삭발하고 삭발한 그러니까. 적도 있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이제 저희가 99년에 국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이 40%가 될 때까지는 스크린 쿼터를 지켜야 된다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거든요. 스크린 쿼터 없이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한 게 소위 OTT입니다. 아, 그죠. 그 당시에는 전혀 OTT를 생각을 안 상상도 했거든요. 못했죠. 예. 근데 OTT는 스크린 쿼터를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스크린 쿼터를 일단 협상 전에 반으로 줄이고 시작을 했고 협상에서는 그건 다루지 않았습니다. 약간 이제 다른 각도에서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농민들 또 영화인들 각종 이제 국내에서 막 시위가 벌어져요. 그럼 그 협상단 나가신 분들은 당연히 그게 신경 쓰일 것 아닙니까? 네. 전략적으로도 요거를 좀 어떻게 좀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그게 상신 그거를 상당히 많이 활용했죠.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미국과의 통상 협상 처음부터 우리하고 한미 간의 통상 마찰이 시작된 게 83년입니다. 83년에 앨범에 대해서 미국이 처음으로 반덤핑 판정을 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앨범? 사진 앨범. 아. 그때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는 엄청 놀랐어요.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반덤핑 판정을 하니까. 사진 앨범이요? 예, 사진 앨범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들 뭐 파산하고 길거리에서 팔고 그랬어요. 그리고 84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칼라 텔레비전에 대해서 반덤핑 판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미국과의 통상 분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85년 6년에 지재권 소위 지적재산권 해가지고 예. 특허법하고 저작권법에 대한 협상이 있었어요. 90년대예요. 85년 6년. 사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이런 거는 거의 개념이 잘 없던 시절인데. 그렇죠. 테이프 다 복사해서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단 복제 금지시켜라. 예. 저작권 보호 강화해라. 단속도 강화해라. 특허법도 물질 특허 도입해라. 이런 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실무자였는데 이건 너무 압력이 심하더라고요. 그 협상이 거의 뭐 미국에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하고 2006년도에 한미 FTA하고는 굉장히 달랐던 게 우리가 이미 민주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민 시위 이익단체들의 반발을 협상할 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큰일 났다. 한국에 있으면 난리 났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요. 국회에서 비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협상한 타결을 해서 가져가도 어차피 국회에서 이거 통과 못하면 못한다. 발효 안 되는 거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예. 그게 이제 민주화된 국가의 힘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지식재산권 너무나 당연하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이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잘 없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 둘씩 또 우리도 선진국이 함께 된 거고요. 그 한미 FTA 할 때 미국의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죠. 아들 부시.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인데 그것도 2기 행정부.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다. 이게 당시랑 정말 많이 다르구나. 어떤 걸 가장 많이 좀 체감하세요? 우선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자유무역, 세계 경제, 또 규제 완화 이런 것에 기초한 그 국제 경제 질서로 미국이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이 구축을 한 이 국제 경제 질서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뒤집고 있거든요. 자유무역이라는 체제도 미국이 사실 앞장서서 만들었던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수혜 국가 중에 하나고 그렇게 된 소위 그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WTO 체제가 기본적으로 보조금 같은 문제를 다루질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WTO에서 체결된 보조급 협정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EU가 볼 때 이 보조금 협정을 개정을 해서 불공정한 경쟁,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개정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중국이 거부를 해서 그런 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소위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해서 국가 자본주의. 그래서 중국이 강력한 국가 보조금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 불만 이런 것들이 기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국제 경제 체제로서는 불공정한 경쟁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로. 예, 양자로 하고 자기도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나온 미국도 보조금 거죠. 엄청 주죠. 네,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서로 관세로는 어떻게 못하니까 비관세로 보조금으로 자기 산업 더 육성하려고 하고. 그렇죠. 어느 나라나 사실은 또 매한가지죠. 관세, 비관세 보조금뿐만 아니라 관세도 동원하겠다는 게 지금 가장 트럼프.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죠. 예전에 G20 정상회의 2017년 네. G20 정상회의 준비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기도 하셨다고요. 제가 G20 셰파, 그러니까 G20 대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G20 회의에 2015, 16, 17 세 번 회의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G20 대사로서.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G20 셰파, G20 대사들은 그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선언문을 사전에 협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구 그리고 이제 조정하고. 예, 보좌관 역할을 하는 건데요. 2015년, 16년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예. 미국에. 그리고 독일은 메르켈, 네. 그다음에 영국은 또 캐메런 총리고 이래서 보면 제가 여러 다자 정상회담, 소위 말하면 뭐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아세안 플러스 3, 그다음에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 이런 다자 정상회담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네. 그때하고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15, 왜냐하면 16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오바마, 메르켈, 캐메런 총리 하면 뭔가 젠틀한 분위기가 연상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요. 그러니까 다자 정상회담에서 자리를 떠나질 않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터키 안탈리아에서는 점심 저녁을 먹어가면서 회의를 했어요. 대통령들이 총리들이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학구적으로. 그게. 예, 그때 이제 기후 변화 문제, 파리 기후 변화 그 네네. 회의를 앞두고 있었고 또 테러, 파리 테러가 발생하고 해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데 그 전에 다자 정상회담은 보통 그냥 양자 회담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 제공이었거든요. 네네. 전체적으로. 네. 근데 대통령들이 직접 아주 머리 맞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20이 사실은 그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건 이후에 경제 위기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2017년이 딱 되니까 오바마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를 싫어해요. 분위기 기본적으로. 반전. 네. 예, 다자를 싫어합니다. 예. 왜냐하면 양자를 추구하지 다자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1대1로 들어와라 이거죠. 예. 예. 왜냐하면 다자에 가면 그 중에 한 사람 원 오브 도스가 돼버리니까 그걸 싫어하니까 회의를 하는데 자기 발언을 마치면 나가버려요. 근데 푸틴도 그 전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푸틴도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대통령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G20이지만 예. 내가 왜 20명 중 한 명이어야 돼?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예. 나 말하고 다 나을 거 알았어들 하고 나와 뭐 이렇게. 그리고 이방카도 예. 장녀. 들어오고 회의에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멜라니아 여사까지도 들어왔어요. 회의장에. G20 회의장이에요. 예, 그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런 공식 회의장에 들어오신 거는. 그래서 그게 달랐고 그래서 트럼프와 오바마가 바뀐 게 G20 전체 분위기를 바꿔놓더라고요. 사실 근데 외교 무대라는 게 자신들의 이제 가족도 뭐 들락날락하고 물론 이제 공식적인 지위가 있으면은 괜찮겠습니다만 그냥 힘으로 압도할 수 있는 무대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국제 이 관계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주권 동등의 원칙은 이론상에 존재하는 것이지 사실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건가요? 네. 왜냐하면 그 G20 같은 데서 회의할 때 보면 미국, 중국이 발언하면 끝까지 들어요. 근데 개발도상국이 만약에 하면 개발도상국 G20이니까 아주 그래도 큰 나라들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일반 나라가 오래 이야기하면 이어폰을 뺍니다. 그리고 뭐 화장실 가려면 그때 가고
표정에서 드러나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차이가 아주 확 느껴지죠. 그러면 우리나라 발언 차례는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빨리 핵심을 빨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지금은 좀 위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위상이 달라져도 미국, 네. 중국의 위상은 아니니까요. 그러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장 내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거죠. 인수위도 없고 대통령 후보에서 바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관세 협상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데 미국은 빨리 협상하자. 빨리 결론 내자. 먼저 협상하고 먼저 결론 내는 쪽에 유리한 걸 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빨리 속도 내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일단 뭐 협상 진행 경과를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게 빨리냐 늦게냐는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미국과 영국이 5월 8일 날 타결한 내용도 보면 네. 그 조항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의약품, 네.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2, 3위조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영국하고의 합의에서 영국이 뭘 집어넣냐면 만약 여기에 대해 조치를 하면 네. 영국에 대해서 좋은 조건을 줄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협상을 할 때 항상 들어가는 조항이 먼저 타결하는 국가는 소위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갑니다. 최혜국 대우라고 대우.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타결하지만 나중에 국가가 더 좋은 조건이면 그대로 적용해줘야 된다. 우리 먼저 하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그거 쉽지 않죠. 반영시키기가. 근데 한미나 한유 FTA는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미래 MFN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에 만약에 지금 우리 관세가 한 3%로 약속한 걸 다른 나라랑 0%로 하기로 약속하면 우리도 0%로 하는 거야.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인도가 협상을 제일 먼저 영국보다 빨리 타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조항이 아마 관건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나라가 최혜국 대우로 요구하면 결국은 다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세 제로?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를 쉽게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국하고도 보면 하여튼 페이버러블한 소위 우대적인 정책은 고려하겠다라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협상의 진행 경과를 봐야지 빠르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시기는 나중 문제죠. 그래서 개별 협상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최혜국 대우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그냥 너는 너고 저 나라는 저 나라고 이 나라는 이 나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네. 또 하나가 미국은 협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협의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3년도에 제정된 그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와 이에 관한 법률, 소위 통상절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통상절차법은 통상협상 개시하기 전에 우리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또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식 협상으로 하려면 이 통상절차법에 대한 국회 보고 타당성 검토 아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측에서는 협의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근데 미국이 체결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통상조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소위 2013년에 제정된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에 적용되는데요. 네. 미국과 영국이 그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법정 구속력이 있는 협정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약이라는 게 나라 대 나라로 이제 법적인 구속력을 두는 걸 조약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미국은 이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 국제 조약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80년대에도 그랬는데요. 소위 MOU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하나도 이행할 게 별로 없고 거의 그때 한미 간에 한국만 이 약속에 따라서 국내 조치를 취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인데 법적인 구속이 있는 거는 아니고 아니다. 우리가 그냥 지킬 의도는 있고 예. 결국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미국이 WTO에서 이 86년부터 시작이 돼서 94년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저도 참석을 했지만 네.
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가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미국이 301조를 가지고 그 단독 조치들을 다 했거든요. 일방 조치를 했는데 네. 미국이 이렇게 국제 협정이 맺어지면 301조에 따른 일방 조치는 안 하겠다 그래서 모든 이제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은 WTO로 가는 거로 해서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정말 중요한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많이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게 막상 실행이 되고 나니까 문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3년 이상 걸리고 네네네. 하니까 미국이 이제는 WTO 타입의 국제 분쟁 해결 절차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2010년 2020년이죠. 1월에 미중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소위 1단계 합의라는 게. 네. 거기 보면 분쟁 해결 절차가 보통 이제 양자 간의 협정에서는 분쟁 해결 절차가 단독 그 독립적인 패널을 구성해서 검토를 하는 건데 그냥 각자가 상대방의 협정 준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강대국 입장에서 유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소국 입장에서 저거 그냥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힘으로 할 거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WTO 타입의 분쟁 해결 절차를 안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업 대 기업이 계약서 쓸 때도 맨 마지막에 관할 법은 어디로 한다 이런 거 있는데 그렇습니다. 관할 법원은 우리 동네 위원회로 한다 뭐 이렇게 이건 중국이 이 1단계 협정의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판단한다 이거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러면 그렇게 아마 그러니까 보면 영국하고 할 때도 이것은 국적적 있는 국제 협정이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참 그래서 결국은 이제 힘의 우위에서 이걸 또 유리하게 그 판을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일단 지금 상호 관세가 90일 유예 중이고 네. 7월 9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5일밖에 안 남았고 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상호 관세도 중요한데 상호 관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 상호 관세 10%. 네. 이거는 계속 지금도 부여되고 있고 계속 부여가 됩니다. 네. 그런데 57개국에 대한 개별 상호 관세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유예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그 10% 기본 관세가 25%로 올라가고 일본은 24%, EU는 20%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네. 지금 그거를 미국은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로서는 24년 기준으로도 그렇고 전체 대미 수출의 32% 이상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에요. 근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아하. 232조라는 소위 품목 개별 관세 적용을 25%를 이미 받고 있고 이거는 시한이 상호 없습니다. 관세랑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저희가 이 관세 협상을 타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EU와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예. 결국 영국하고는 다뤘어요. 영국과의 5월 8일 합의에 보면 영국에 대해서 전년도 수출 대수와 유사한 10만 대 네. 쿼터를 쿼터.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동차 문제를 다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영국과 우리와는 다른 게 영국의 상호 관세는 10%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부여되고 있는 기본 관세 10%가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영국은 이제 미국에다가 흑자를 내주는 국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우리와 똑같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자동차는 다루었으니까 우리의 거의 3분의 1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다루지 않고는 저희로서는 상호 관세만을 가지고 협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25% 상호 관세를 유예해 준다라고 해도 어차피 수출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품목 관세가 매겨지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호 관세가 유예되는 것도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네요. 현재는. 그래서 같이 다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계속 유동적이라는 상황이에요. 이런 유동적인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의 아주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타결이 가능하겠는가. 그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이고
그러면은 그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7월 9일 전에 나올 거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소위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상호관세 25%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낼 수도 없고 내는 것도 의미도 없고요. 네. 그렇죠. 상호관세 그러면은 뭐 한 10%로 낮춥시다라고 했는데 그럼 반도체는 30% 하면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루묵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7월 9일이 시한이긴 한데요. 지금 미국의 대미 적자의 반이 EU하고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EU와의 협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이게 과연 7월 9일까지 끝날 수 있을까 하는 거고, 또 일본,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지금 네. 시에는 일본도 참여연 선거가 7월 중순 이후이기 때문에 과연 7월 9일까지 협상을 일본이 타결할 수 있을지 그것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해서 이 7월 9일 시한이 뭐 어제 루트닉 상부장관이 더 이상 연장은 없다라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자체가 거의 맺어지지 않았는데 네. 그렇죠. 백한용님이 동네 꼬마들 골목대장 놀이하는 것 같아요. 역시 국력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힘의 논리가 또 통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제일 먼저 미국으로 찾아갔잖아요. AI 투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상호관세 뭐 24%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버리니까 일본도 그럼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겠네, 이렇게 또 이제 시간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째 노선은 소위 펜타닐 관세라 그래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카나다, 멕시코에 때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 정책 또 이민 정책에 관한 그들 국가들의 정책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네. 그거고요. 두 번째가 232조 품목별 관세입니다. 이거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미늄, 자동차 부품, 지금 이제 반도체, 의약품 등에 때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상호관세입니다. 네. 상호관세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10% 기본 관세는 미국의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 감세 정책입니다. 네. 감세 정책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거든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을 관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는 영국과의 협상에서도 전혀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다음에 개별 57개 국가에 대한 개별 상호 관세는 협상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남의 나라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낮추겠다 또는 없애겠다 하는 협상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세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는 펜타닐 관세는 적용이 없고요. 네. 품목 관세, 그다음에 상호 관세,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호관세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무역 흑자를,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네. 재정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협상용으로 이제 쓴다 하더라도 품목관세 같은 경우는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 자체가 미국을 위한 미국의 일자리, 미국의 제조업이라고 하면 우리 자동차도 우리 반도체도 결국은 공장을 미국으로 갖고 가야 된다,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결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한테 영향을 내면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관세 협상 자체가 성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복잡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기업 입장에서 그럼 과연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을 때 그만큼의 마진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비용 구조는 훨씬 더 올라갈 텐데 또 이런 고민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 3년 반 남았다. 3년만 버텨보자. 이런 계산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3년 반이 아니라 1년 반입니다.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회가 민주당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 1기 때도 그랬거든요.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소위 카나다와 멕시코와의 협정을 개정하는 협상을 체결했는데 네.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니까 민주당의 아젠다대로 다시 재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상하 양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의회가 전혀 행사를 못해서 그런데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특히 하원의 주도권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정책도 일기 때처럼 상당히 많은 제동이 걸릴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이 뭐 이거는 어떻게 담합할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 협조 안 해주고 나중에 중간 선거에서 져서 트럼프 힘 빠지게 하자 뭐 이런 심산을 또 가질 수는 있을 테고요. 물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단결이 안 됩니다. 다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유불리에 따라서. 네. 근데 또 기업들이나 어느 나라나 생각은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눈치 게임이네요.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이 어떻게 타결하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중요한 게 자동차 쪽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보고 또 조선도 역시 가지고 있고 또 알래스카 그 LNG 개발도 한국, 일본을 트럼프 대통령이 딱 찍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게 일본도 아마 우리와의 타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할 거고요. 게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눈치 게임이거든요. 일본도 한국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한국도 일본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럴 수도 있겠고요. 그 사이에 또 시간을 흘러가는 거고. 그 요즘에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를 좀 비판하면서 쓰는 용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타코. 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막판에 불리할 것 같으면 물러선다. 꼬리를 내린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뉴욕타임스의 데이빗 생어라고 아주 오래된 국제 전문 기자가 네. 글을 썼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아주 그 최대한을 요구해서 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슬그머니 후퇴하면서 그러고는 승리했다라고 외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지금 다른 협상 대상국들이 다 안다라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협상의 기술이라는 트럼프 책을 전 세계 협상 전문가들은 다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국가 간의 협상은 개인의 협상하고는 다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소위 부동산의 협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협상, 특히 이제 부동산에서 협상, 뭐 임대차 계약, 주식 주도 그러니까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해 보셨으면 알지만 서명하는 순간 끝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서명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국가 간의 협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협상은 체결이 돼도 이것이 이익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 간의 협정에는 소위 개정, 그다음에 폐기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너무 불리하게 타결이 되면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되고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에는 이익의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년간 협상을 하건 5년간 협상을 하건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 근데 그거를 이제 상대국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트럼프에게 적당히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50대 50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아니면 최대한 60대 40은 돼야지 90대 10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비준도 안 되고 이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협상은 나도 얻고 상대도 적당히 얻을 수 있게끔 해서 지속 가능하게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참 뭐 아니면 도일 수도 있겠고 트럼프는 항상 최대한으로 압박을 하긴 합니다만 그 후에 얼마만큼 양보할지가 사실 잘 보이지도 않는 거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안 밝히죠. 뭘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협상이 끝났을 때 내가 얻을 거 다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제일 어려운 게 그건 아닙니까? 그냥 상대방이 뭐 달라고 하는지 말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네가 줄 수 있는 거 가져와봐. 이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게 어렵죠.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원하는 거 예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말씀하실 때는 농산물 뭐 이제 뭐 지적재산권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 2025년 현재는 어떤 걸까요? 지금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직접 밝힌 게 두 가지가 있죠. 예. 하나는 조선,
조선협력을 이야기했고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네. 요 두 가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요구 사항은 매년 발간되는 국별 장벽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별 장벽 보고서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걸 뭐 모두 다 이번에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도 국별 장벽 보고서 중에서 이게 특정 우리 그 이익 집단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좀 파악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사항이 아니고 결국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제가 보면 말씀드린 대로 85년 6년에 지적재산권 협상을 통해서 네. 저작권법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BTS가 있는 겁니다. 아. K 드라마가 있고 K 팝이 있는 겁니다. 네. 그게 결국 우리한테 좋게 작용을 했고 또 특허법을 개정을 함으로써 소위 그 물질 특허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제약회사들 다 뭐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 제약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그 성장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한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요. 그 한미 FTA 할 때도 그랬습니다. 뭐 한국 경제가 망할 듯이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게 한미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한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보면 한국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0358님이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때 부모님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는 말씀하시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건 또 협상은 아니니까요. 아이 우리가 그냥 줄 수만 있어서 좋은 이런 부모님과의 이야기라는 또 차원이 달라서 재미있어지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또 전달해 드려야 되거든요. 이혜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혜민 교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와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통상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이혜민 교수님과는 다음번에 또 한번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 초빙 교수인 이혜민 교수님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